솔직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다, 글로벌 전략을 담당한다, 국내 전략을 담당한다,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하반기 더 빠질 테니까 이제 주식시장 나와서 기법하고 IMF에 돈 박아 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순환적으로 시장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잘해야 되고 자상 선별 잘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좀 더 솔직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몇 월 달에 돌아선다라고 요즘에 뭐 몇 월에 팔아라 몇 월에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선배님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개인한테 하는 게 도덕적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제가 감이 안 돼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또 쭈뼛쭈뼛 하시더니 직접 나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혹시 이 채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긴 하는데 네네네. 워낙에 이제 이사님은 뭐 저희가 인연이 그때 예전에 운용력이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은행 계실 때 처음 뵀었는데 맞아요.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끔씩 염탐하고 있습니다. 염탐? 네, 염탐하고 있고 네. 뭔가 모르게 항상 먼저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여의도 금융권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돼서요. 혹시 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죠 오늘? 뭐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제발로 온 게 아니라 저는 끌려온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흐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멀리서 높이서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뭐에 대한 그림인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면 숲을 보고 지형을 보고 온도와 바람과 풍량을 봐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시점인 것 같아요. 높이 봐라, 내가 좀 봤다 이런 건가요? 길게 봐라. 길게 봐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근에 쓰신 보고서의 제목이 분쟁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 분쟁의 비용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와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제목 잘 지으셨던데. 진짜요? 내용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목으로 딱 먹고 들어가는 거지. 네네. 그리고 내용이 또 워낙 이제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비용이라는 표현이 정말 저는 와닿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냥 뭐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분쟁의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한 방에 이거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딱 주는 그런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도 사실은 여의도에서 보기 힘든, 사실은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얘기까지? 이런 느낌의 보고서였던 것 같아서 이 보고서를 쓰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나쁜 표현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나부랭이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미래가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고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꼭 짚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서의 시작은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저희의 큰 고객은 자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몇백 조 운용하시는 분들. 몇백 조, 몇 개 없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요청이 온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전략을 바꾸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들이고 거기에 대한 관점에 우리의 생각이 듣고 싶다라는 요청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워낙에 반응이 좋으셨고, 그리고 이걸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의 시장을 이해하시거나 앞으로를 바라보실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사실 애널리스트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말이 잠깐 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이 빠지면 저희 같은 사람은 죄인이죠. 시장을 좋게 봐는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항상 이제 가십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근데 쟤들 맨날 틀린다. 근데 저희가 시장에 가장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시장을 잘 맞춰요가 아니라 이런 인사이트와 시장에 고민할 카드를 던지고 그리고 가격을 맞춰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넓혀드리는 일이 가장 큰 거잖아요. 생각을 넓혀준다.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저도 이제 운용 쪽에 사이드에 있을 때 반드시 불과 배열 같이 보거든요. 네, 목표가를 다르게 낸 의견들을 그리고 제 생각을 이제 입혀서 투자를 하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보고서를 많이 줄였어요. 이게 내용마저 방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담아서 쓴 보고서죠. 서론이 길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 넓혀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실은 문제를 먼저 풀고 나간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건 얘는 이렇게 풀었고 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얘 말이 좀 더 맞으면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쟁의 비용에서 다루셨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문제들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발생된 분쟁들의 강도도 되게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거죠.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도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생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급망의 불편한 일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됐고 그리고 13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뚫고 40년 만에 최대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급진적인 긴축,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비용은 고스란히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어질 걸로 보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고민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분쟁은 안보의 문제인데 미국의 안보 전략의 변화를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건 예견된 분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미국의 전략적인 변화가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예견된 분쟁이었다라는 게 제가 예견된 분쟁이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와 안보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죠. 경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었다는 건 글로벌리 안보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질서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인데 그 경제 질서의 변화들에서 이런 이유들을 찾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대한 사이클. 왜냐면 이건 20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네. 네, 장대한 변화인데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 질서의 변화는 뭐냐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조기지로 보면 글로벌 경제는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선진과 신흥으로 나눕니다. 네. 근데 저희가 20, 30년 동안 미국이 수립해놓은 세계 경제 질서는요. 선진의 제조업이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수평적인 생산망은 달러 시스템과 미국의 군사 패권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선진은 제조업 하나 없이 네. 기술과 그리고 브랜드와 뭐 서비스 능력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고. 그렇죠. 신흥국은 이걸 받아서 또 신흥국은 세 개로 나뉘어요.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를 생산하고 세 번째는 조립을 하는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이폰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최적의 기술 효율, 최소의 생산 비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하나 영업이익률 한 6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 하나 없는 미국이 그걸 독점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세계에 있는 선진 신흥 모두가 성장했던 게 20, 30년 동안 저희가 봤던 질서인 거고 스트럭처인 거고 우리는 그걸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가져가는 동안 우리는 그냥 잘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부를 인정해주는 시장에서는 다 애플로 몰아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게 수평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은 이제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네가 제조도 하고 지네가 원자재도 자립하려고 그러고 그 관점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우리가 왜 이 안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서 빈자리가 만들어진 곳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걸 리쇼링이라고 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 리쇼링은 그죠? 네. 중국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쌍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네. 내수와 외수를 이제 외수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내수를 키웠는데 아니야. 이제 내수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산업은 수직 계열화할 거고 큰 마켓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강성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선진에서 신흥국으로 제조기지가 이전했으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분업화를 만들었지? 이게 1990년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정으로 거듭나는 그 사이클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제 경제는 어땠냐?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라는 게 있죠. 아주 강한 경제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잠재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자본, 노동, 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90년대 이후부터 베이비 부모들의 인구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커지는 마켓이 만들어진 거죠. 일단 쓸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흥국들은 같이 인구가 늘어났겠지만 막 인당 소득 2,000불, 3,000불의 국가가 10,000불, 15,000불로 늘어나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잠재 소비,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없는 인구들이 여력을 갖는 실질 소비 인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강력한 보너스가 있었던 거죠. 아, 사람도 늘어났는데 그 사람이 쓰는 돈도 늘어났다는 그쵸. 거네요. 아. 그리고 생산의 효율들이 늘어났던 거죠. 사실 이때 시기는 3차 산업의 개화기이자 완성의 큰 그림을 만들어줬던 구간이죠. 그리고 또 마법 같은 일이 있어요. 이 수요를 팽창시켰던 또 하나의 환경은 낮은 금리와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00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나라가 200의 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득이 100만 원이지만 신용카드와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저는 200의 소비를 하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 동안 수요는 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제가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못 봤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성장을 하는데 국제 분업과 최적의 효율을 위해서 물가는 낮아지고 그렇죠. 그 환경에서 선진은 제조업 없이 경제를 끌고 가야 되니까 신용을 완화시켜주고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에서 저금리와 고신용에 어떻게 보면 이런 파고는 있었지만 지난 20, 30년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서는 또 안 배웠던 일들이 벌어져요. 성장이 높은데 물가가 낮은 환경이 유지되다 보니 주식과 채권이 같이 좋은. 그렇죠. 네. 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뭐 물이 어디 순간에 가면 넘쳐 흐르잖아요. 이게 찰 때까지 잘 모르는. 뭐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이는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관련된 변화들이 더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자산 가격은 이를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게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네 뭐니는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건 4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럼 지금부터 40년 빼면 198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990년대부터 나타났던 또 변화는 세계 경제가 분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두가 해피한 그런데 모두가 해피해서 그냥 이대로가 줬어 라고 했던 30년 동안의 그런 흐름을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런 변화는 이런 흐름의 변화는 뭐 2000년대 예견된 변화라고 얘기도 해주셨지만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흐름이 그냥 오히려 더 가속화되거나 더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게 바뀐다라고 혹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변화의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이 그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은 저는 오바마 정부 2기부터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단어가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좌우를 가리지 않죠. 정당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때 일자리 거기에 대한 더 강성한 속도감을 낸 것들이고
바이든은 되게 젠틀하면서도 교활한 미국의 이익을 제일 극대화시키는 전략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큰 그림이 더 큰 탄성과 무게감을 갖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러시아 사태랑 코로나를 겪고, 뭐 저는 이것도 끼워 맞추는 건데, 코로나는 역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병이 만들어진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속화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모든 역병은 신권을 약화시켰거든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들. 신권을.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강한 왕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케인지언 이야기하는 게 비슷한 그림으로 정부의 힘이 세진다는 거죠. 퍼즐이 맞춰가는데 1년에 그런 사태들이 보통 이제 경제 사이클은 3년에 두세 번의 사이클이 10년을 만들고 뭐 10년마다 위기가 반복되잖아요. 그 10년의 사이클이 두 개가 모여서 약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그게 노벨 경제학사의 사이클이 다 3년, 10년, 20년 사이클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수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건 이제 그런 변화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이클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더 다이나믹하게 시장에 반영을 하게끔 우리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많은 유동성이 더 큰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걸 실물이 아닌 금융시장에서 조금 더 크게 반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더 보이는 변화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묻고 답하는, 이게 저도 첫 번째 세미나를 한 게 한 5개월 전이고, 그리고 저희가 매거진으로 썼던 게 이제 3개월 전이고, 이번 보고서를 내는 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뭐 그냥 요즘에 보면 이런 보고서들이 엄청 많이 또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인지를 하는 사이클까지 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다음 사이클 고민하고. 다음 사이클을 벌써 다음 사이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제 거기서 그 보고서의 이제 내용에서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성장이라는 축, 물가라는 축, 금리라는 축, 그리고 이제 신용이라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의 방향으로, 물가는 저물가에서 고물가로, 그리고 금리도 저금리에서 고금리 쪽으로, 그러니까 신용도 부채가 확대되는 사이클에서 디레버리징 되는 사이클로, 이 네 개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것대로 되게 만약에 네 개가 동시에 온다 그러면은 이 느껴지는 이 무게감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장 일단 부채 확대가 아니고 디레버리징이라는 순간부터 그냥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맞아요.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이클의 변화를 두 가지 색깔로, 흑이냐 백이냐, 뭐 명이냐 암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성장을 하는 사이클에서도 경제는 사이클을 보입니다. 고성장을 하는 사이클에서도 저성장도 사이클을 보이고, 그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물가와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성장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당장 주식 갖다 팔고 쉬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10년에 20년의 사이클로 구분 지어야 된다면, 지난 고성장을 이끌었던 배경이 인구의 증가, 뭐 신용의 확대, 그리고 물동량의 증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그림으로 다시 똑같은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낙수 효과, 스피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컵을 갖다 놓고 물을 따르면 물이 넘쳐 흐르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너무 큰 컵을 가지고 오니까 미국은 좋아져도 나머지 국가가 좋아지지 않는, 낙수 효과가 없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게 근데 올해의 일이냐고요. 16년 사이클에서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US만 좋고 난 US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장이 레벨 다운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의 기술 효율과 최적의 최소의 생산 비용이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원자재도 미국의 ATM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하는 만큼 돈 넣으면 뽑아 쓸 수 있게.
그리고 그 뽑아 쓴 에너지를 아무 문제 없이 해상 운송 파이프라인에 돌리게 해준 달러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어지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적의 비용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2% 3%를 하는데 그 클러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최적의 생산 효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니 물가는 레벨을 업돼야 되겠죠. 성장이 낮아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성장이 낮아지는데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지만 경제는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롱숏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나쁜 거에 베팅하면 숏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숏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들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큰 틀을 놔두고 우리는 어떤 순환적인 퍼즐을 맞춰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이게 너무 흑백으로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좀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긴 방향에서는 그렇게 간다라는 그렇죠. 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네. 긴 방향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높고 그리고 성장은 조금 더 낮게 봐야 되고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주식이라는 그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떨어질 거니까. 그럼 멀티플이 이익이 떨어질 것 같은데 멀티플이 올라갈 리도 없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일단은 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인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이 레벨 다운 된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질서가 재편돼서 수직 계열화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선가는 결핍과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건 다음 사이클이 추세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만 이 순환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이클이야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그리고 시장이 정말 우려하는 침체가 아니라면 순환적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올해 6월부터 내년 뭐 6월까지 한 1년 정도의 그림에서 위험 자산의 선호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지금 아래가 깊어 위가 높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클의 유무랑 상관없이 이제 K자형의 극명한 차별화가 보일 것 같다는 거죠.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산업, 테마 모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 사이클 내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이야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라는 이야기. 그럼 뭐를 택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가 국제무역이 늘어나면서 분업화가 돼야 수출 중심의 성장의 물동량을 보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져야 중간재를 갖다 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완전 반대 패턴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건지 그리고 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그림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전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반기 주식이 올라 안 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변화된 질서 내에서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어? 네, 근데 유동성은 그래도 많아요. 돈은 집중될 현상이 높죠. 네, 그리고 아주 약한 장이지만 나름의 추세를 결정하는 주도주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사이클일 것 같고요. 네, 그 주식쟁이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의 입장, 그러니까 아까 뭐 강의를 딱 했는데 실제 연습 문제를 풀러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딱 봤더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좋을 게 없는데 하지만 그 안에 또 좋은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한 건데 그런 걸 진짜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럼요. 앞으로 그 선택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디선가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다 생산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수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죠. 예. 근데 보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지금 글로벌하게 성장이 나오는 업종들을 어떤 밑에서 찾는 방법이죠. 예. 기업만 계속 탐방을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지금 메가 트렌드나 주도주가 될 만한 사업들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한 가지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같이 육성하는 산업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메가 트렌드 주도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미국과 중국이 같이 투자하는 산업은 뭐가 있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투자들이 될 것 같고. 에너지 자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와 특정 산업들과 관련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 이쯤에 쏙 끼어 들어가긴 했지만 5G나 우주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들, 농업과 관련한 이야기들 이게 중국과 미국의 핵심 투자 테마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산업들을 그냥 트렌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메가 트렌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 좋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팀장님이 이제 팀을 이끌고 계시는 해외 주식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려면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 그죠? 그렇죠. 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 데일리. 데일리로. 저는 목표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 정말 주식을 데일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탑다운 관점에서 많은 변화를 보시고 그걸 이제 투자에 접목하시고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그게 본업으로도 다 이어가거든요. 저는 기업 강연을 진짜 많이 가요. 네네. 근데 기업 강연 가서 제가 뭐라 그러냐, 저는 애널리스트 나부랭이지만 여기 계신 실무를 하시는 정통하신 임원 대표님한테 부족하지만 그 분야에서 근데 그거 아니야. 주식은 미래 가격이다. 우리는 매년 미래를 고민하고 매일매일 가격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저는 설득력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목표가 뭐냐면 그래서 저희에서 나오는 데일리들만 보셔도 대부분의 시황이나 글로벌 흐름들이나 트렌디한 변화들을 다 따라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못났지만 잘 틀리지만 저희가 어떤 종목들이랑 어떤 테마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제 목표는 저희 자료를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 아하. 네, 그런 쪽에서 보시면 배우 가끔씩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될 때나 중요한 보고서를 썼을 때 제가 따로 코멘트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쓰거든요. 뭐 그런 데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저도 가끔씩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좋은 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보고서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빠짐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빽빽하게 그죠? 네. 한 몇 페이지 정도 데일리가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쭉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나와 있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박석중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을 조금 이제 연말까지 이제 순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 이맘때쯤까지 뭐 1년 정도로 봤을 때 팀장님 지금 좀 관심 가지시는 분야는 어디이신지 좀 얘기를 좀 말씀 좀 여쭤볼까요? 하반기. 일단 하반기? 하반기? 시장이 궁금한 질문부터 하면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사실 처음 이제 앉으면은 세미나 할 때 앉으면 딱 그 얘기부터 하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위원님 주식은 어디가 바닥일까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저한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생각이 부족하지 않으면 소신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망설여지죠. 이번 판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반기 판때기를 그려보면 가장 큰 이슈는 물가거든요. 네. 물가의 정점과 금리의 정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정점 여부에 따라서 경기 침체 여부가 결정될 거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물가는 또 누가 결정하냐? 러시아의 공급과 중국의 공급, 지정학적이나 방역인데
이걸 제가 예측하고 예단하기가 어려운 변수니 판이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판때기를 놓고 시장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이제 가끔씩은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는데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제 밑에서 전략하는 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난해할 때 뭘 써오라 그러냐면, 야,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경로를 쏘아봐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못 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정말 데이터를 많이 보고 다른 역설이나 가설들을 적용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비슷해요. 이번에 자, 우리 뭐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다, 글로벌 전략을 담당한다, 국내 전략을 담당한다,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하반기 더 빠질 테니까 이제 주식시장 나와서 기법하고 IMF에 돈 박아 놓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시장 올라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잘해야 되고 자산 선별 잘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좀 더 솔직하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몇 월 달에 돌아선다라고 요즘에 뭐 몇 월에 팔아라, 몇 월에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선배님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개인한테 하는 게 도덕적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여의도 애널리스트 왔을 때 그때는 되게 시장이, 팀장도 아시겠지만 클리어했잖아요. 너무 이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도 설명하시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전 세계가 총동원됐잖아. 그러니까 그걸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 거 끝.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답이지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컨텐츠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다는데 왜 그걸 열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의견이 나오는데 마치 정치 쪽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뷰도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 오늘도 제가 이제 나와서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목표가 전망치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는 금융위기랑 2020년 외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어지고 나면 한쪽 방향으로 수렴하는데 어딘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뭐냐면 이제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 판단을 조금 입혀보면 경기 침체가 아닐 거다. 경기 침체가 아닐 거다. 동의해요. 근데 저는 어떤 동의를 하냐면 소비가 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무너진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긴 하지만 네, 소비가 둔화되겠죠. 둔화돼봤자 옛날 추세선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너무 높아요. 네, 수준 그것도 자체가. 한 6개월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소비가 침체를 이야기하려면요, 정말 심각한 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득이 유지되면 자기의 소비 성향을 유지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인컴이 유지되고 고용이 유지되는데 갑자기 물가 올랐다고 침체를 야기하려면 적어도 소비 지출을 20% 10%씩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건 동의하는데, 근데 제가 트레이딩을 하자는 분들이나 몇 월에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분들에게 여쭤보는 건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돼요. 첫 번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만 이익 추정치는 터진 게 없다. 아직. 네. 앞으로 터질 거냐?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돌아설 때 이익이 리바운드가 되고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되고 올라갈 만큼 터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익이? 네. 아하. 네,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년 이익도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이익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익 그 전망치가. 그렇죠.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빠져야 그쵸, 리바운드 되면서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익 전망치가 그냥 이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겠죠. 그럼 앞으로 반영될 거라는 비관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터진 게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더 큰 수요를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면 트레이딩의 기회비용 중에 한 가지가 아래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위로 열리는 건데 펀더멘탈리 그렇게 위가 많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이에요. 주가랑 자산 가격이나 우리의 센티먼트 감성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했어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금 플로우를 쫓아가 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펀드 플로우를 볼 수가 있고 ETF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자금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한 자금이 얼마 안 돼요. 이탈한 자금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가격은 터진 침체를 이야기하지만 투자자들은 침체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가가 변곡점을 보일 때 이 커브를 결정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팔자 우위냐 사자 우위. 사자 우위냐라는 건데 올라오는 장에서 사자 우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 수급들이 큰 주의를 보시더라도 아 경기 침체야 이제 수급 나가야 돼 하면서 자금을 급격하게 이탈시킨 자금 집행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처에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빠졌지만 네. 하나도 못 팔았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다. 그렇죠. 이게 침체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리커버가 일정 부분 됐고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 돼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지난 경험치에서 오는 강한 탄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판 거죠.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내 가능한 위험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이거는 저도 반성문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커브라고 생각을 하면 하반기 주식을 트레이딩해서 벌기보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 주식을 사고 팔기보다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하방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박석중이도 그렇고 누구들도 그렇고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산업이 있다는데 미국이 수직 결합을 하려면 중국이 수직 결합을 하려면 거기 투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가가 저렇게 분쟁을 하고 뭐가 오고 나면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테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테마 중심에서 사고 앞으로 올라서기가 힘든 산업들 뭐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자산의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눈에 보여. 소부장이지 않을까요? 많이 올랐다고요.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테마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뜯어보면 그 안에서 개별 업종들에 대한 큰 그림이나 작은 그림들이 완성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3% 방송을 나가서도 네. 저희 신한 스몰캡 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저희 스몰캡 팀장이 이병환 팀장이 저한테 와서 석중아 이거 시장 뭐 이렇게 하는데 니네 분쟁의 자료를 잘 봤다. 근데 그 테마가 참 고맙더라.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산업들 탐방 가면 기업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랑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문제가 돼서 아래에서 이제 K자형이 나오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돈을 번 거에 치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계속 성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빠지면 주가는 돌아선다,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트렌디한 변화들 혹은 구조적인 순환적인 변화들을 너무 역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진짜 어려운 투자거든요. 투자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 좋을 때 돈 번 거는요. 실력이 벌어준 것도 있지만 구할이 시장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죠. 여기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리커버가 되잖아요. 이때 돼서 수익률을 봐야 돼요. 그게 자기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이 올라왔을 때 내가 리커버가 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때 올라올 때는 손만 빠르고 신용 많이 써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결정하지만 내려갈 때는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빠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1번, 3번이면 여기가 2번이고 1번과 3번은 아시잖아요. 항상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테마들 이야기를 이제 좀 업종별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죠. 스몰캡 팀장님이 랑 그 얘기해 주셨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게 맞아 이 얘기했던 거에 여기서도 물어보니까 맞아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지금 제일 바빠야 되는 사람이 테마, 스몰캡, 뭐 미들캡 혹은 지금 주가 되는 산업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이제 진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드는 느낌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신조신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래 위를 다 이러는 건데 뭐 저는 딱 그 하반기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저희 전략을 조금 전략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게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일 포트폴리오에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컴플라이언스에도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구간에서는 현찰만큼 또 좋은 자산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봐서 숏이 아니고 그렇죠. 현찰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능한 언제든 그렇죠. 보급로 같은 거니까.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앞으로 시장이 우려스러운 일들에 또 베팅을 해버리면 돌아설 때 또 힘들어지니까 캐시가 내 변동성을 제어하는 최적의 자산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산의 구간에서 저희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뭘 늘리냐? 이게 마지막 이제 저희 전략인데 지금 투자를 우리 한국 투자분들은 이런 거야. 야, 테슬라를 살래? 삼성전자를 살래? 야, 한국 안 된다니까 미국 테슬라 뭐 계속 보유하면 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두 가지로 갔는데 에이, 한국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다 터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의 투자는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잠재 위험이 되게 많아요. 하반기에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반기에 뭐 저한테 가장 큰 리스크 물어보면 러시아 사태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연말에 넘어가면 지옥일 거예요, 정말. 뉴욕이 난방을 못하게, 유럽이 난방을 못하게 되고 공장을 못 돌리게 돼서 나타나는 샥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가장 큰 파장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건 중동이거든요. 미국이 없는 중동. 근데 그건 오펙인데 러시아보다 훨씬 더 큰 요인이죠. 뭘 하나 이제 예단할 수 없는 구간에 놓여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죠.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인플레이션 뭐 그럼 주식 안 하고 현찰 가지고 이것도 옳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랑 변동성이나 위험을 제외한 위험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왔을 때 가장 변동성이 덜하고 기대 수익률도 가지고 있는 마켓이 어디예요? 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봐요. 위험 보상 배율이 제일 높은 마켓은 미국.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나라는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죠. 워낙에 싸고 중국이 바텀윙에서 돌기 시작하면 메모리 반도체랑 시크릿컬 같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미국인 것 같다. 그럼 저희 미국을 뭘 사냐? 그냥 저희는 한 15% 자산을 인덱스를 사요. 미국의 S&P 500 인덱스를 사고 인덱스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넣는 게 배당주.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애들. 이게 불확실성에서 최고거든요. 얘들이 보통 배당이 높아요. 더 재밌는 건 오를 때 덜 올라야 되는데 오를 때도 많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으로 그냥 마켓을 사는 전략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근데 시장이 조금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 좀 조정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걸 트레이딩이라 그러면 맞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딱 성장이 나올 만한 종목.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해요. 미국을 종목 플레이를 하고요. 중국을 펀드나 ETF로 지수를 사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가 더 낫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더. 사실 뭐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 뭐 종목이나 아니면 테마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그렇죠. 미국은 오히려 그냥 지수를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나스닥 보지 말고 S&P 봐라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을 봐라. 그러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500개 기업이다. 상위 500개 기업이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투자분들은 이 S&P 500의 보유의 관점의 매력이 얼마나 부동산보다 더 크다라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부동산보다 낫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3프로 TV에 나오셔서 했던 영상도 보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왔잖아요. 여의도 투자 업계에 있다가 스타트업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유니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VC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 뭐 20년, 뭐 30년의 사이클 동안에 부채가 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일 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무형자산 혹은 뭐 유니콘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크래시가 온다, 뭐 안 왔으면 좋겠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저의 고민 중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생길 때 디폴트가 나는 과정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너 이자를 못 내냐? 그러면 회사 그만둬라. 그러면 디폴트를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벤처 캐피탈은 디폴트가 아니거든요. 투자금이란 말이에요. 에쿼티에 대한 투자여가지고, 에쿼티 투자한 사람들이 뭐 아쉬웠고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과거라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고 좀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건 상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리세션 그 이상의 어떤 뭐 큰 혼돈이 온다, 이러면 어떤 그림을 좀 혹시 그리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와, 이거는 정말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네네. 적당한 수준으로. 네. 전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크래시가 없어도, 큰 충격이 없어도 저는 많은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미국의 근원 물가가 얼마야? 뭐 컨센서스가 6.1하는데 뭐 얼마가 나올까? 그걸 왜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컨센서스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덜 올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언컨대 이건 7%짜리 트레이딩이에요. 네네네. 7%? 네. 네네. 아래 위로. 오케이. 큰 의미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정말 큰 의미처럼 보이는 건 두 가지.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보다 유럽의 물가와 유럽의 경기 침체,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훨씬 더 우려돼요. 이거는 아래 10% 이야기죠. 네.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훨씬 더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선진국의 물가와 금리 상승보다 신흥국의 물가와 금리 상승이 훨씬 더 우려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볼 게 아니라 나머지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자정작용의 역할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이클 내에서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적당할 때는 자정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실물 경기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과잉이 된 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요. 결핍된 산업들에서 재고확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의 자정작용은 뭐냐? 이제 스타트업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과열과 쏠림의 현상을 해소해줘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저유동성, 과잉유동성, 저금리 구간에서 만들었던 내러티브들이나 혁신들에 대해서 미친 듯이 돈이 쏠리게 되죠. 관대하죠. 네. 그리고 그 혁신에 대한 큰 꿈을 만들어내고, 그 큰 꿈은 돈으로 이어져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듯해요. 하지만 펀더멘탈 대비 큰 선제적인 그림들은 그 안에서의 과열과 투기와 그리고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정작용으로 다시 수렴해 나가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보급률이라고 가정을 하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라면, 스마트폰의 주가가 가장 센 때가 보급률 몇 %일까요? 5에서 10%. 네. 15% 넘어가면 그때부터 구조적인 하락기예요. 그쵸. 왜냐? 5% 이전에
이노베이션이 제일 크니까요. 0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10% 그렇죠. 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이게 성장, 이게 혁신인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저금리 과잉 유동성을 만나버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훨씬 더 큰 산을 그린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과열이 조장된 내러티브의 첫 번째 마켓이 나스닥이죠. 야. 근데 나스닥이 그래서 얼마만큼 빠졌냐면 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기술주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 19년, 18년 코로나 이전의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했어요. 밸류에이션으로 네. 기준을 봤을 때. 그게 이제 20배, 21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나스닥은 지난 2년 동안 내러티브를 밸류에이션에서는 다 바꿔놨어요. 그쵸. 네. 근데 뱉어냈다. 근데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 스타트업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장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있잖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는 사는 사람만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사지 않으면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이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고 제 지인들도 많이 가 있고 뭐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자금이 집중된 곳이 IPO 마켓 그리고 PVC 자금들로 보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실리콘밸리랑 판교에 거의 자금이 집중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산업이 바이오죠. 바이오나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적자 기업인데 돈이 미친 듯이 쏠리니까 개발자들의 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열의 가열을 낳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산업이 허구냐, 성장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냉철하게 보면 바이오 기업들 다 적자 기업들인데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M&A를 안 하기 시작하고 스타트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했지 M&A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적자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기업을 바이 아웃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죠. 맞아. 그럼 연맹하려면 지금의 자금 조달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투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리픽싱 가격도 그렇고 IPO도 안 되고 PVC 돈이 말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와서 이제 자금 집행 기관들은 미래 현금 흐름을 굴려보면 배당 수익률 S&P 얼마야? 예, 1.6%인데요. 10년물 국정금리 얼마야? 2.6%가 넘는데요. 야, 그럼 주식을 사야 돼? 그쵸, 그쵸. 그거보다 더 낮은 적자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돼? PVC 하지 마라는 의사결정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게 자정작용인 거예요. 시장의 힘으로. 그러면 그 쏠림 현상에 있는 애들인데 망하기는 어렵죠. 근데 연맹하기도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인수합병이 일어나야 되고 디폴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으니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뭐 지금 PVC 자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새끼 뭐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네. 네. 근데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찬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드리면 희망찬 이야기. 길게 네. 보자는 거죠. 길게. 닷컴 버블도 똑같아요. 닷컴 버블도 미친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쵸. 네. 버블을 버블을 만들어냈지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버블은 급격하게 빠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처나 상흔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그때 들어갔던 자금들을 시드머니로 지금의 넷플릭스와 아마존과 뭐 심지어는 테슬라도 전 그 전신이라고 보는데 그 관점의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옷과 석과 명감이 집중돼서 성장. 살아남는 애들이 강한 거고 강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더 훌륭한 인력들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게 바이오였으면 좋겠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주 이야기하시는 블록체인이나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큰 성장이 만들어질 그러니까 그 해안이 만들어지려면 이번에 자정작용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미국의 물가가 어떤지도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만 조금 판때기를 열고 지금 어디에 가열이 조성되어 있는지 내가 그 자열에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음 스텝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를 치밀하고 냉철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냉철하게. 근데 근데 오늘 얘기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진짜 질문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그 이호석 아카데미의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고민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가보셔야 되니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준 연구원님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진짜 딱 짧게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박석준 연구원님에게 투자란? 투자란 어. 매일의 반성문 같은. 멋있다. 저는- 멋있다. 매일의 반성문. 네, 투자란 매일의 반성문인 것 같습니다. 명언을 남겨주시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 매일의 반성문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투자라는 것이 매일의 반성문이다. 매일의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그 시장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